이제 그만 민준이 편히 보내주자꾸나. 어머니, 제발.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시어머니는 이제 그를 잊으라며 마지막 남은 유품마저 모두 태워버리라 하고, 저는 남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밤마다 그의 어두운 지하실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사고사라고 믿었던 그날 밤의 진실. 하지만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마지막 필름 한 통이 가리키는 범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배신이었는데, 과연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자님의 가슴을 울릴 한 아내의 절절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 강민준이 세상을 떠나고 꼭 3년이 되는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라진 후 단 하루도 온전히 잠들지 못한 침대에서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는 싸늘하게 식은 지 오래였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누워있던 공간을 비워둔 채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정막. 똑똑똑. 거실의 낡은 괴종시계가 느리게 시간을 삼키는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씻고 나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엌이 아닌 지하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 나를 숨겨주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나무 계단을 한 칸씩 밟고 내려갈 때마다 세상의 빛은 희미해지고 대신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현상액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나를 반겼습니다. 그 냄새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고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딸깍. 붉은 암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들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집게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는 수백 장의 사진들. 환하게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먼 곳을 응시하는 얼굴. 나는 사진 속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쓸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기도를 올리는 사제처럼 매일 아침 반복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민준 씨, 보고 싶어요. 당신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됐네요. 그래도 나 포기 안 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가야만 했는지 내가 꼭 밝혀낼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줘요. 이곳은 그의 꿈이 잠들어 있는 곳이자 이제는 나의 집념이 타오르는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잊지 못해 유품에 집착하는 가련한 여자라고 수군거렸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고 잊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묻어있는 이 필름들 속에 그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마른 필름 한 장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검은 형체들, 수백 번을 반복한 실패, 그저 새까만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분명 빛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한숨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자 이미 시어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 상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향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 그분은 마치 잘 닦인 박제처럼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언제나 어설픈 죄인처럼 작아졌습니다. 밤새 그 퀴퀴한 곳에 또 있었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 제사상인데 산 사람 얼굴이 더 흉해서야 쓰겠니? 걱정이 아닌 비난이 담긴 목소리. 나는 대답 대신 묵묵히 그가 좋아했던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연애하던 시절, 그는 언제나 긴장하면 손을 베인다며 내게서 과도를 빼앗아 사과를 깎아주곤 했었습니다. 길고 끊어지지 않게 깎은 사과 껍질을 보여주며 아이처럼 웃던 얼굴. 그 기억이 심장을 찔러
과도를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분명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이 민준이 3주기다. 3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웬만한 슬픔은 굳은 살이 박이는 시간인데 너는 아직도 처음 그날처럼 유난을 떠는구나. 언제까지 죽은 아들 그림자 뒤에 숨어 살 거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저 애를 편히 보내줘야 저 애도 눈을 감을 게 아니냐. 시어머니는 민준이의 사진 액자를 하얀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먼지를 털어내듯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내려는 냉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저분이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린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사 끝나면 저 아래 지하실부터 치우자꾸나.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제기에 과일을 마저 올렸습니다. 그 카메라들, 약품 냄새 지독한 필름들 내가 정 못하겠으면 사람 부를 테니 아주 싹 다 정리해. 먼지 하나 없이. 그 먼지 하나 없이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봐야만 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뭐라? 시어머니의 눈썹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 물건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직이라니.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저렇게 썩힐 게냐? 저건 추모가 아니야. 미련이고 집착이지. 내 병이야, 병. 병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뭐라고? 어머님께는 그저 낡은 유품일 뿐이겠지만 저에겐 전부입니다. 민준 씨가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걸렸습니다. 유언? 죽은 애가 말을 하더냐? 이제는 헛것까지 보는 게로구나. 내가 더는 내가 미쳐가는 꼴을 볼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다 이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휑한 거실에 민준 씨의 웃는 얼굴과 나 단둘만 남겨졌습니다. 나는 그의 사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들었죠? 저분은 당신을 지우고 싶어 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흔적까지 전부 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괜찮아요. 내가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을 내가 꼭 찾아낼게요. 어머님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향 연기 너머로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유독 서글퍼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와의 싸늘한 선전포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는 언제나 한 쌍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내가 거실을 지날 때면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눈동자만 나를 쫓았고 내가 부엌에서 물이라도 마실라 치면 정수기 소리에 맞춰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히곤 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의 동태를 살피는 맹수처럼 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외출하고 돌아온 내 방에서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명 닫아두고 나갔던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남편의 사진을 넣어둔 앨범의 위치가 책장 선반에 긁힌 자국을 기준으로 몇 센티미터쯤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침대 밑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낡은 스웨터 상자였습니다. 그 위에 쌓아두었던 책들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방을 샅샅이 뒤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분은 내가 지하실뿐만 아니라 방 안에도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숨겨두고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어머님, 대체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당신이 필사적으로 버린 과거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어코 찾아낼 미래입니까? 당신이 찾는 것은 여기 없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진실은 아직 저 아래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계단 입구에서 신우이 미니가 유령처럼 나타나 나를 막아섰습니다. 한때는 새언니, 새언니 하며 친언니처럼 나를 따랐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깊은 실망감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쓰러지시는 꼴 기어이 보고 싶으세요? 미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밤마다 유령처럼 저 아래 컴컴한데 틀어박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사람들이 새언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 죽고 정신 놓은 여자, 유품에 집착하는 미친 여자라고들 해요. 오빠가 하늘에서 새언니 이 모습 보면 과연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하나뿐인 딸까지 동원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이 집안의 외톨이로 상식과 소통이 통하지 않는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속셈이었죠. 나는 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진실을 외면하는 걸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야. 내 말은 그러나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인 채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등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지하실에서 필름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 3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나를 올가맬 하얀 구속복이 짐승의 턱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내 병이 이토록 깊은 줄은 몰랐구나.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이다. 더는 이 집안의 수치가 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는 순간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뭘 어쩌시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남긴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시려고. 민준 씨의 죽음에 대해 어머님은 무언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외침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공포.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봐요, 어서 이해를 끌어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 그때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내 손이 작업대 위에 현상액 병을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갈색의 독한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중 일부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하얀 실크 블라우스 위로 튀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비싼 옷을. 시어머니가 옷에 묻은 얼룩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들의 손을 뿌리친 뒤 방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과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완벽히 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방과 지하실을 오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밥 먹을 시간에도 부르지 않았고 시누이 미니는 나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조차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거대한 집은 나를 감시하고 질식시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골적인 저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었죠. 이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전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필름을 현상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수백 통에 달하는 필름 중 어떤 것이 그날의 단서가 담긴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마치 거대한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나는 식사도 거른 채 밤낮으로 지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업 노트를 먼지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사각거리는 종이를 넘길 때마다 그의 익숙한 필체가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사진, 우리의 결혼사진,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까지 노트에는 그의 삶의 모든 장면이 사진과 함께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그의 글씨는 점점 급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그날 사고 당일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어머니 외출, 낯선 남자와 동행, 수상한 행적, 미행 시작. 짧게 적힌 메모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사용된 필름은 ISO 3200 특수 고감도 필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이나 잠입 취재에나 쓰는 전문가용 필름. 일반적인 현상 방식으로는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안 보였던 거구나. 이 새까만 어둠 속에 당신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지해서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야. 여보, 미안해요. 나는 작업 노트의 내용을 토대로 그날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름들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통의 필름들. 이 안에 반드시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밤낮을 필름과 씨름했습니다. 잠이 오면 작업대 위 딱딱한 나무 의자에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였고 배가 고프면 수돗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손끝은 독한 화학약품에 갈라지고 지문이 닳아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온 신경은 오직 암등 아래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미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체, 나무 가로등, 그리고 도로. 하지만 이미지는 유령처럼 번지고 흔들려 무엇 하나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 또 실패. 수십 번의 실패가 반복되자 단단했던 내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탈진 직전의 상태로 작업대 위에 엎드려 있을 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지하실 문이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일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깨진 현상액병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에 선 채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쟁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가져다 준 죽그릇은 온기 한 점 없이 식어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온정 뒤에 숨어 있을 시어머니의 의도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를 동정하는 척하며 내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계략일지도 몰랐습니다. 독이라도 탄 것은 아닐까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민희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갔지만 우리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특수 고감도 필름을 현상할 전문적인 기술도 약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필름을 훼손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시내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민준 씨는 생전에 그와 필름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 형은 진짜 사진쟁이야. 돈이 아니라 빛을 좇는 사람이지. 라며 존경심을 표하곤 했습니다. 혹시 그라면 무언가 알지 않을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실을 벗어나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눈치챌까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시장 골목 끝 먼지 쌓인 시간의 흔적이 가득한 추억 사진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와 약품 냄새가 나를 맞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재수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간 얼마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남편의 작업 노트와 현상에 실패한 필름 몇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이나 필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네요. 일반적인 증감 현상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준이가 생전에 말했던 존 시스템을 응용한 특수현상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걸 썼을 겁니다. 특수현상법이요? 네. 아주 미세한 빛의 차이를 증폭시켜서 완전한 어둠 속에 숨은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죠. 약품 배합도 완전히 다르고 현상 시간도 초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런 필름이 이미 많이 손상됐군요.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영영 못 찾을 뻔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박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내 친구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 억울하게 둘 수는 없지요. 그는 사진관 문에 녹슨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 각종 약품과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심하지만 단호한 손길에서 죽은 친구를 향한 뜨거운 의리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수 씨. 장비는 제 것을 쓰지요.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사진, 우리 둘이서 함께 찾아봅시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외롭고 긴 싸움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몰래 박 사장님의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 집 지하실로 잠입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마지막 문을 열 시간입니다. 박 사장님과 함께하는 밤샘 작업은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답게 능숙하게 약품을 배합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손상된 필름 속 희미한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마른 등은 마치 진실을 향해 홀로 싸우는 늙은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숨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필름 한 통을 현상에게 담갔을 때였습니다. 박 사장님의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재수 씨.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넨 젖은 인화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암등 아래 서서히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도로였습니다. 심하게 흔들린 사진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무언가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자동차의 뒷모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내가 실망감에 목이 메어 말끝을 흐리자 박 사장님이 인화지를 받아들고 확대경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은 사라지는 자동차의 뒷부분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사진의 가장자리에 걸려있는 하얀 번호판. 숫자는 흐릿했지만 박 사장님은 특수약품을 이용해 명암을 조절했고 마침내 우리는 번호판의 숫자 4개를 식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는 내가 지난 3년간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남편의 사고 기록 서류에 적혀있던 바로 그 뺑소니 차량의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거실에서 그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뺑소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그래서 살해당한 거예요. 내 절규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 민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고 모두의 시선은 한 곳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든 내 손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 제가 왜 그토록 지하실에 매달렸는지, 당신이 왜 그토록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는지, 이 안에 당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 나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라고, 당신의 죄를 고백할 시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떠올랐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의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미친 소리. 그녀는 비웃으며 내 손에서 사진을 채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값비싼 옷을 빼입고 기름진 미소를 띤 시어머니의 내연남 오승환이었습니다.
오승환의 등장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오 사장, 잘 왔네. 이 애가 기어이 미친 모양이야. 어디서 이런 조작된 사진을 들고 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잖아. 민준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오승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준 씨 죽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몹쓸 상상까지. 그의 위선적인 말투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는 그를 밀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어간 아들의 절규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요. 내 외침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저 미친 여자의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오승환은 내 손에서 기어코 사진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재처럼 흩어지는 사진 조각들을 보며 나는 망연자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3년의 시간이, 내 남편의 목숨값이 그렇게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서윤 씨를 이대로 둘 순 없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모시고 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다시 연락해 두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안정을 좀 찾으셔야죠. 모든 것은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오승환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 그 정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하실의 모든 필름들, 그들은 나의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제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오승환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집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고 현관문은 내 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뒷뜰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담벼락으로 달려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힘겹게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정부가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으며 남편의 카메라와 필름통, 앨범들을 모닥불 속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남편의 시간, 나의 3년, 우리의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희망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나는 박 사장님의 사진관 한쪽에서 너클 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제가 졌어요, 사장님. 내가 텅 빈 목소리로 말하자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수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작은 물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카메라 가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로 잠입할 때 자신이 혹시 몰라 따로 챙겨두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물건을 허투루 쓰는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친구가 아니에요. 분명 무언가 더 있을 겁니다. 나는 희망 없는 눈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주머니와 옆주머니를 모두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역시나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걸렸습니다.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 안감과 겉감 사이를 뜯어내자 그곳에는 얇은 납 상자에 담긴 필름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격이나 빛, 엑스레이로부터 필름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들이나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숨겨놓은 진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관의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회. 현상액 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멈춰서 있었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겁에 질린 얼굴로 내리는 시어머니 김정숙의 얼굴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의 오승환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차, 그날의 모든 진실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완벽하게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쇠고랑 차고 싶어 환장했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앞에 그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얼굴에 모든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증거가 없다고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당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과 당신의 내연남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외침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교양과 체면, 위선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한 그녀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오승환은 사진을 보고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 밖에는 박 사장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3년의 어둠이 마침내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승환은 살인 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시어머니는 뺑소니 및 범행 은폐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나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끝난 후 내게 남은 것은 승리감이나 후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아득한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죠.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진실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을 것을.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그 흐름과 매캐한 냄새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곳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온전히 추억할 수 있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쓸어 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누이 미니가 눈물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저 내 삶을 살아, 민희야. 이 집은 너무 많은 아픔과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를 온전히 추억하기에 또 내가 새로 시작하기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정리하던 날 나는 남편의 작업대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 그가 서툴게 써내려간 연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윤에게 가끔은 어두운 암실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어. 온통 어둠뿐이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하지만 괜찮아. 인화지 위에 서서히 너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 희미한 빛이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주니까. 너는 나의 빛이야, 서윤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빛. 영원히.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그를 정말로 보내줄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갔지만 그의 사랑은 한 장의 사진처럼 내 삶에 영원히 현상되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만을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길 위로 나는 천천히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을 테니까요. 내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만의 빛을 찾아 나설 시간이니까요. 그의 사진들을 가슴에 품고 재와 그림자를 지나 나는 다시 나의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